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2024년, 2025년 물량 완판했다 이런 자신감이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은 AMD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컷한 H3 12단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 실적이 반영되는 걸 보고 삼성전자 저는 드라이빙을 걸 거다라고 보고 있고 2차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2차전지 긍정적으로 볼 건데 2차전지 현위치가 2025년에 최종 바닥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워낙 기술 이전이라든가 판매 이런 것들을 잘해주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투심이 개선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제가 7개, 8개 말씀드렸고 나는 매매 나 알아서 잘 하니까 변동성 강한 종목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권해드린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이 강합니다. 그죠? 시장이 강합니다. 네. 곧 4천 갈 것 같아요. 우선은 매달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좀 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정권 나오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 외국인과 기관도 그들 못지않게 발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뭐 우리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도 네. 주력이 오래되신 분들 계시면 분명히 기대에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론 3법 개정을 하면서 구체안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는다.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의 굿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시 확인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얘기할 건데 역시나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계속 순환해서 뭐 조선방산, 전력, 화장품, 뭐 2차전지 돌아가면서 오르지만 어쨌든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인데 그쵸. SK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 때문에 출렁거렸고 그죠? 네, 이제 회복 과정인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글로벌 반도체 업계들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기대감이랑 실적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기대에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 제가 이 10년 넘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격언인데 이제 저한테 주식 투자를 가르치셨던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음모론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런 글로벌 IB들이 이런 리포트를 내놓는 이유는 자신들이 물량을 다 줄였기 때문에 다시 사기 위해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 쫓아가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자라는 것이고 저도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예전에 뭐 살얼음판 이야기했던 것들도 아예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단 한순간 뭐 1에서 3개월 정도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라든가 HBM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뭐 주식이랑 똑같거든요, 시장도. 근데 결국은 글로벌 IT 전기전자 기업들이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4랑 HBM3E, HBM3E 8단 미만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2024년, 2025년 물량 완판했다 이런 자신감이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리포트를 보면은 내년에 예상되는 HBM 가격이 현재보다 5% 정도 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5%가 낮은데 현재 팔고 있는 물량이 5%만 더 팔아주면 결국 현재 나오는 시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봤을 때도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HBM 예상 가격이 내년 2분기, 3분기 가격이고 주가는 뭐 6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받아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해퍼가 6대. 현재는 주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주가 수익비 옛날 18만 원 할 때 4였는데 지금 9 넘어갔더라고요. 9 넘어갔지만 12개월 선행해퍼가 6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제가 만약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HBM의 가격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전년 전월 대비해서 뭐 HBM 가격이 20%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현재는 뭐 전월 대비 5% 올랐다 뭐 6% 올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2차 전지랑 현대차를 보듯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보여준 실적의 퍼포먼스 폭은 증가폭은 둔화할지더라도 주가는 추가 오르지 않고 제자리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저평가 매력도는 더 커질 테니까 SK하이닉스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좀 판단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얘기는 뒤쪽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글로벌 반도체 시황들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하드 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네네. 엔비디아 지난번에 엔비디아 살까 그랬더니
사자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와서 이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기술적 분석 다 해드리고 실제 악플까지 먹어온 사람이고 현재 엔비디아가 $110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170 넘었죠. 네, 저는 드릴 돌인 다 드렸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제가 이제 연말에 정말 욕먹을 까고 하면서 엔비디아 사셔도 된다, 알테오젠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웃고 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못할 때는 악플이 엄청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고 있을 때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수줍으신지 칭찬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칭찬 많이 달아주시면은 네. 제가 제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께 어떻게 커피라도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커피보다 시황상황과 주식 종목을 훨씬 얘기해주면 더 좋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실적 퍼포먼스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큰 비중을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저는 매일 우리 한국증권 TV 녹화를 올 때마다 엔비디아의 퍼와 그다음 실적 퍼포먼스, 이익률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엔비디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포스에 가로막혀가지고 중국의 H20 반도체를 수출 못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으면은 엔비디아한테도 나쁜 뉴스고 삼성전자한테도 나쁜 뉴스 이게 결코 통과가 된다고 해서 어떤 강력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 아닙니다. 물론 H20도 보급형이지만 비싸게 팔리고 있고 뭐 A100이나 H100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겠지만 이 물품 수출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엔비디아 실적을 가져다 주고 못 가져다 주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실적 퍼포먼스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엔비디아가 매출 총 이익률 71% 나오더라고요. 가장 높게 나왔을 때가 78 정도였고 한 6개월 전에 74, 지금도 71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진은 꽤 잘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적 퍼포먼스는 사실 뭐 1년 전, 2년 전에는 뭐 100%, 120% 이렇게 실적 향상이 됐지만 지금은 60에서 70%, 물론 TSMC도 지금 저번 주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하는 기업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막 이런 실적 발표하면서 뭐 일간 변동성이 15% 20% 넘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일간 변동성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분할 매수 잘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를 흔드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죠? 뭐 꼭 그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흔드는 이유 가운데는 흔든다면 누가 흔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뜰 타이밍이 됐잖아요, 그죠? 네.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대략 한 6만 원 잡아도 지금 6만 거의 8천 원 왔으니까 10% 넘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는데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좋은 이슈 뭡니까? 삼성전자한테 여전히 저는 조금 불신이 있지만 이 불신이 사그러들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뭘 사겠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 한 9달 연속 SK하이닉스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지만 같은 비중을 동일 기간 보유했을 때는 누가 더 수익이 날 것 같냐라고 결정했을 때는 삼성전자 손을 들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수급 뉴스죠. 우리가 이 기업을 살까 말까는 당연히 업황을 보는 것이고 이 기업을 사는 버튼을 누르는 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보여도 SK하이닉스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음봉이 찍히고 있는데 사라고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다 사그러든 다음에 다시 매수하면서 눌림목 만들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보면 저번 주 화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무선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무선 순매수가 들어온 계기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다라고 보고 있고 무죄 판결 3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의 무죄로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했던 게 그동안 삼성 이제 뭐 어떤 사업의 방향성 뭐 삼성전자 어차피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한종희 부회장이 계셨고 지금 새로운 분 오셨는데 이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사실 경영진이 할 수 있지만
돈을 지출하는 거는 오너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내이사로 복귀했을 때는 어떤 이제 자금 지출에 대해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유보율을 보니까 한 15,000% 되더라고요. 자본금이 3조 5천억이니까 여기서 3조 5천억에다가 한 100배, 150배를 하면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공장 투자하는데 한 5조, 10조 잡으면 삼성전자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너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자금 지출할 수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라는 기업을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HBM 때문에 투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썼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궁금해요. 저 그 비율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 뭘 보고 투자하셨습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면 제가 좀 민심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 파악했을 때는 HBM이 그래도 90%예요. 근데 간간에 100명 중에 90명은 HBM을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 디스플레이도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헬스케어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휴대폰도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5거래일 연속 좋은 매수세를 보여준 이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바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 휴대폰과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으신 것도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은 AMD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M3 이 8단 이상을 이제 엔비디아에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2017년,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 이제 저는 못 봤죠. 저는 그때 못 봤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왔는데 그냥 너네 게임용 그래픽 카드 만드는 기업 이렇게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초짜여가지고 못 봤는데 AMD를 네 그런 이제 엔비디아 네, 삼성전자를 이제 엔비디아가 쫓아와서 우리랑 같이 우리 파운드리 사업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게임용 GPU 만들 시간 어디 있냐 이렇게 했다고 이제 문전박대란 뉴스가 이제 저는 이제 10년 차다 보니까 모르는데 이제 15년 차, 20년 차 되신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지연되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컷한 H3 12단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 실적이 반영되는 걸 보고 삼성전자 저는 드라이빙을 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SK하이닉스를 골랐지만 삼성전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 된다고 이렇게 말리진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쭉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이 사야 오르는 거죠. 그죠? 네네. 외국인이 안 사면 이 무게감을 올릴 수는 없는 건데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젤스라는 기업을 인수했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는 뭐 어떤 빅딜 M&A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네. 돈이 있는데 왜 안 사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살만한 업체들이 너무 이제 값이 올라가고 못 산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설왕설래 했는데 헬스케어 업체를 좀 인수했고 관심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유보율 해죠. 이제 유보금 나누기 자본금이라서 제가 15,000%니까 이제 거의 150배, 150배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3조다 보니까 150배면 450조인데 450조면은 보통 우리가 요즘 M&A 아무리 비싼 가격에도 M&A 들어오는 기업이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미용 의료기 시가총액이 뭐 3조 5조인데 사실 지분 40%면은 1조 정도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3조 4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150조 200조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투자할 리는 없고 일단은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우리는 기쁘게 보면 되고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을 이제 데드라인을 딱딱딱 세워놓고 내가 기대한 것에 부합되는 결과물이 나오면 드라이빙을 걸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적거나 그냥 없었던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서 관심 가질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보통 시류를 좀 쫓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렸게 저 유리기판도 말씀드렸고 뭐 시스템 반도체, HBM 사실 뭐 반도체를 거의 18개월, 20개월 정도 말하면서 안 다룬 섹터가 없는데 오랜만에 좀 휴대폰 부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말씀드렸을 때 디스플레이랑 파운드리 적자가 됐고 HBM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못했지만 그냥 뭐 HBM3의 판매가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삼성전자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필이면 2분기 때는 전년 동기보다 못했지만 1분기 때는 선방했던 이유가 휴대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꾸준하게 갤럭시 폴더블이나 노트가 나왔을 때도 출시하고 사전 예약률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사전 예약 어차피 2주 뭐 한 달간의 집계고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판매 동향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을 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20%, 130%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부족하게 팔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휴대폰 부품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애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애플이 뭘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뭐 애플카라든가 뭐 플렉서블 핸드폰 이제 우리가 애플카는 철회했죠. 후퇴했죠. 애플카는 취소했고 폴더블 폰도 사실 삼성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갭 차이가 한 3, 4년 나버렸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 폴더블 5, 뭐 4, 5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같이 시작했는데 3년 이상 뭐 못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애플 폴더블 폰이 될 거냐라고 믿냐 했을 때 저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대폰 부품주를 말씀을 드린 것도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내가 휴대폰 부품주로 접근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갖고 왔으니까 그 부분 좀 들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했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약간 이제 또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는 네.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이 아닌 IT 세트 휴대폰 부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요? 네, 연관성 있는 걸로만 네. 갖고 왔고 연관성이 유일하게 좀 희박한 거는 UTI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UTI가 이제 핸드폰 액정에 필요한 이제 글래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드니까 공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저는 파이넴텍이랑 UTI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PI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는 참 좋은데 이미 좀 노출이 돼가지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 좀 AP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재료가 노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작년 후반부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출됐을 때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과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애플 폴더블 폰 수의 기대감이 이미 바닥 대비 60%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거래대금을 살려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이넴텍은 매매 관점으로 그다음에 UTI 같은 경우도 실제 만약에 애플과 밸류체인이 체결된다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I 필름이 이제 PI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소재나 2차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작년에 이제 뭐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장비주들은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소재 기업들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실적이 견조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PI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인데 이 기업들이 애플에서 아이폰 신규 모델 및 국내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밸류체인 OLED에 들어가는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낙수효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파이넴텍과 UTI가 빠르게 치고 나갔다고 했을 때는 PI 필름과 덕산 네오록스는 어느 정도 좀 시동이 걸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시동이 안 걸린 종목은 AP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고 AP 시스템은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2022년부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원자층 증착 장비인 ALD 공정 장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아이폰의 하이엔드 이제 프로 맥스 제품들 프로 맥스 제품에서는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AP 시스템 이 뉴스가 작년 9월과 10월 달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반영이 됐을 때는 AP 시스템에 관심이 급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외국인과 기관이 노골적인 수급보다는 바닥권에서 기관이 점진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재료 노출이 되면서 빠르게 수익 청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AP 시스템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디어 2차전지가 그죠? 네, 꿈틀꿈틀 좀 했습니다. 몇 번 그죠? 오르는 것 같다가 또 관심 없다가 근데 이젠 뭐 좀
서서히 불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또 바닥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이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시기를 1년으로 늘리면 세 번째 바닥입니다. 세 번째 바닥이고 올해 상반기로 따지면 두 번째 바닥인데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위치가 나왔으면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기세를 실적으로 연결해주면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이 좀 다소 아쉬운 실적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랑 현대차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도 좋지 않으면서 안 좋은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저는 별로 이 얘기 안 좋아합니다. 다 아는 건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아는 건 악재가 아닌 경우를 10년 동안 봤을 때 추가 상승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개굴 점프하듯이 뛰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2차 전지는 일단 매매 관점 지켜보고 매매관 옛날에 좀 오랫동안 물려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 돌파 가능성을 보고 뭐 조금 줄이든 뭐 추가 홀딩하든 결정을 하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의 스탠스는 여전합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를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IRA를 감안한 실적을 보더라도 흑자에 전환했다는 부분들, 포스코 퓨처엠은 아쉽게 실적이 나왔고 삼성 SDI, SK온, 뭐 테슬라, 현대차의 실적 전망도 다소 아쉽지만 중국에 이제 미국에서 불어 이 반덤핑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온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우선은 매매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보신 분들은 부정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지난주 오른 거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핵심 소재 또 규제를 한다 그런 거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감들도 있고 좀 오르긴 하지만 아주 그러니까 추세적인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지금은 네. 어쨌든 간에 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다양한 이제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뉴스를 이해하시는 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볼 건데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관세를 자신들의 무역의 대결의 도구로 쓰고자 세게 말해놓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도 그 뒤에 이야기나 협상을 원하시면 우리는 환영이다. 뭐 최종 결정은 언제다. 이때까지 별 이야기 없으면은 서한을 보내서 확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배터리 핵심 소재 중국 흑연의 반덤핑 관세 93.5%.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93.5% 잘 부과 있다 이렇게 판단 들고 있지만 내가 만약 그 안에 있는 생업자라고 쳤을 때는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12월 5일까지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많습니다. 5달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93.5% 믿냐 절대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 거의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긴 하지만 사걸연서 우상기조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괜찮고 저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LNF까지도 실적 좀 괜찮게 발표해주고 삼성 SDI랑 SK 이노베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 투자분께서 충격만 안 먹어주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현위치가 2차전지 현위치가 2025년에 최종 바닥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중국 소재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재 관련들이 급등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셀업체들이 먼저 좀 중심을 잡아줍니다.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 급등했었고 LG 엔솔도 실적 괜찮게 나왔고 그렇죠. 네, 셀 동향은 어때요? 네. 네, 우선 셀 동향 같은 경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K 이노베이션 이미 워낙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다소 안 좋다.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통 미국이랑 거래를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의 차량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작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점유율이 작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삼성 SDI가 잘하고 있다.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봤던 이유는 실적이 흑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이번에 1분기 충격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투심이 많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삼성 SDI를
보다는 전 LG 에너지 솔루션 측으로 골라왔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삼성 SK 이노베이션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SK 이노베이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SDI를 보유하신 분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바닥권 이탈에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삼성 SDI 같은 게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볼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이게 놀랐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분명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기대감에 대한 파워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인조 흑연을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다 보니까 적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강한 상승 나와주면서 수급 동향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아직 저는 2분기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총평을 내리겠지만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내가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2차전지를 보유한 지가 6개월, 9개월 이상 되신 분들 여전히 손실 포기시겠지만 2차전지를 매수한 지 3개월 안 되신 분들 지금 수익 중이실 테니까 비중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모든 악재를 뚫고 캐즘을 뚫고 대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네. 뭘 좀 관심 있으세요? 근데 우선은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기술적 분석은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시류를 탔다라고 봤을 땐 1차 저항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기술 분석을 해드렸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3개 구역이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4개 구역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고 시세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맨 아래층에서 그 다음 상층으로 가기 위한 고점 돌파를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기 고점 돌파가 나온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냐라고 할 때는 저는 못을 박아드렸죠.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퍼가 50 아래면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에코프로 BM도 이제 에코프로 BM도 이제 뭐 120이 넘어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100이 넘어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80 정도. 그다음에 삼성 SDI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실적이 바닥을 보일 것 같은데 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퍼가 50이 안 됐으면은 정말 좀 진지하게 지금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데 퍼는 80인가 90인데 차트만으로는 일단 바닥은 확인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고점도 단기 고점도 돌파를 못했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 확인했으니까 LNF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망이 관세 부과에 따라서 현대차의 관세 때문에 실적이 약 15% 정도 깎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현대차의 만약에 관세로 단기 순이익이 20%가 줄면은 퍼를 1.2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퍼가 5.8, 6.2 정도 나오니까 1.2를 곱해도 6.8, 7.2면은 저는 현대차는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되 배당 시즌 따라서 이제 연배당이 5%니까 분기 배당은 한 1에서 1.5, 이 1에서 1.5 정도만 리스크 감소할 정도로만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따로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는 네. 뭐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쪽 관심 두고 있습니다.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예. 전고체도 뭐 이게 뭐가 속도를 막 내면서 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네. 뭐가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2차 전지 이제 실적 바닥이고 사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말씀드릴 텐데 제가 과거 방송을 이제 대본을 쓰려고 이제 저번 방송을 네. 녹화하면은 LNF 탑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저번 달에. 맞아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봐주시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LG에너지솔루션 탑픽으로 말하면 이제 구독자가 줄어드니까 확실하게 같은 기간 보였을 때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뉴스 팔로우업이 안 되고 손절을 못 하신 분들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나 LNF 보셔야 되고 제가 DNF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 말씀드리면서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전고체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어떤 실적으로 매매 못하신 분들 접근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매매를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손맛을 느끼고자 하신 분들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흑연이라는 게 이제 인공 흑연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전고체 쪽 하이엔드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보통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 이야기 나오니까 LNF랑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강세를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 가능하시지만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주말간의 뉴스를 보니까 저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 했을 때 인터 배터리에 대해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인터 배터리가 이번에 3월달 열리고 추가로 또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가 없는데 이제 뭐 민간 기업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뭐 이런 이제 뭐 카이스나 이런 데서 이런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좀 영향력이 좀 덜한 것 같고 요거는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의 개발 총괄 책임자가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 이전에 양산을 확신해서 뭐 자신들의 차종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2030년 이전에 양산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수급이 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5대 5인데 완성세를 강하게 보여줬고 소재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부담되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50%. 그다음에 또 마침 벤츠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동반 낙수 효과 50% 와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재밌는 결과물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주지 않을까 판단돼서 전고체 배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쪽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예요? 네, 우선은 저는 오늘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아니에요? 네,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네. 있고 이미 테슬라 밸류체인에 작년에 하반기에 들어갔고 아마 네.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LNF, 그다음에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 종목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했지 실적 반영은 조금 시일이 남아서 이 종목도 좀 매매 관점으로 그다음에 저는요 좀 연간 실적 견조하면서도 성장성 동반 갖춘 종목 원합니다로 했을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대주전자재로 말씀을 드리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또 과거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빼고 대주전자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으로 등극을 하고 작년 2년 동안 파나소닉 간에 2년간의 협력을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었고 테슬라가 작년에 차세대 2170 배터리에 차세대 테슬라 모델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에 들어갈 만한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재료랑 계약을 하기로 이제 작년 하반기 나왔고 그 실적이 2분기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퍼포먼스 있을 거다?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데 판매 대수가 좀 소강 상태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해가지고 뭐 대주전자재료 뭐 손 팀장이 대주전자재료 말했으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 앞다퉈가지고 강하게 매수해 볼까 이런 관점보다는 이 테슬라발 모멘텀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이 낙수효과를 얻을 걸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테슬라 실적 발표 전후로 대주전자재료가 흔들리면은 그렇게 이제 청산하고 나오시면 되시고 테슬라 실적 발표 덕분에 대주전자재료가 추가 슈팅 나왔을 때는 대주전자재료 익절하면서 뭐 그 뒤에 뭐 제이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셀이 중심이긴 하지만 확실히 주가 탄력은 소재 쪽이 강하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조금 또 미국의 규제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소재가 세잖아요. 그 중에서 거기서도 사실은 뭐 또 좀 들쭉날쭉 순환매 돌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쪽에서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좀 보자고 하셨고 애경 케미칼 전고체 쪽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거고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말씀하셨고 대주전자재료. 요건 뭐 대주전자는 전고체도 그렇고 실리콘 음극재도 그렇고 재료가
좀 겹쳐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이미 네. OLED 소재뿐만으로 실제 그러니까 대주전자로 보니까 작년 연말에 실제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기 연간 실적 기준으로 견주하게 해서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제가 실제 견주했던 기업들 굳이 기억이 나는 게 뭐 SNS텍이라든가 뭐 유진테크, 뭐 솔브레인 아니면 뭐 원익 IPS 뭐 요런 쪽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 종목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뭐 덕산테코피아라든가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기차 캐즘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1년 반 전에 소재를 비싸게 사왔던 기업들이 그런 환차손을 이제 재료 어떤 보관 비용을 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지켜준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보증 수표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뭐 포스코 퓨처나 LNF 시가총액이 뭐 3조, 5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뭐 하루 일간 매도수 15% 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탑픽입니다. 지금 당장 40조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께는 이제 그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변동성을 이용을 못해서 내가 만약에 사가지고 이것까지는 제가 반드시 당부를 드려요. 내가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살 건데 절대 200만 원 한 번에 사지 마시고 100만 원만 산 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은 킵해놨다가 언제 사시냐면은 이 종목들이 뭐 당연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손절할 수 있는 분들 손절하셔야죠. 근데 손절 못 하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그때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안으로만 유지를 해놔도 올해는 안전에 꺼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 종목들만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좀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이오가 움직여요. 코스닥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기대감들이 있고 움직이는데 바이오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뭐 유한양행 얘기도 하고 뭐 알테오젠 얘기도 있지만 결국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환경이 제일 바이오를 좀 좋게 만드나 보죠. 네, 제가 그동안 올해 4월, 5월부터 약간 좀 제약 바이오에 좀 수줍게 말씀을 듣다고 하면은 이제 좀 어깨에 좀 표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뭐 남들보다 빨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타입인데 네. 요즘 제약 바이오가 올해 하반기에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증권 TV를 통해서 4월달, 5월달부터 말씀드렸었고 그때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 종목들만 잘 찾으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매매를 잘하신 분들 사실 어떤 종목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기업이 잘해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매크로 변수도 완화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시장이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4번 할 거다라고 이야기 나왔었고 지금 EU 같은 경우는 7회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회도 안 했고 그다음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말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9%.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2, 3월까지 해서 이제 한 5, 6개월 임기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못 쫓아내지만 어떻게 좀 그런 투표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뭐 임기 6달 남으신 분들 쫓아내서 뭐 득이 있을란가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자본도 나오고 이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성장 섹터를 좋아하시는 투자분들께 굳이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워낙 실적 이제 국내 기업들이 워낙 기술 이전이라든가 판매 이런 것들을 잘해주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투심이 개선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이 참 오래 나왔고 뭐 작년에 추진하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추진한다는 뉴스. 그다음에 의약품 관세도 나왔죠. 관세 200%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면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마인드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박스권 다담보 있었습니다. 근데 뭐 ADC라든가 뭐 CMO라든가 바이오시밀라든가 비만 당뇨 치료제라든가 강한 변동성을 무기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내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런 종목들 좀 접근하기 무섭다고 했을 때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엄선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도 사실은 좀 오락가락하고 생물보안법은 뭐 한다고 그랬대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가 있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뭐 트럼프가 바이오 관세 매긴다고 했는데 시장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완벽한 악재로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유한양행도 그리고 유한양행이 아주 뭐 사실은 급등하면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삼성 바이오닉스가 못 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랑 유한양이랑 알테오제는 지금 몇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좋은 모습. 뭐 삼성 바이오닉스도 안 움직인 거지 하방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악플이 안 달립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초만 해도 뭐 이제 와서 알테오젠 숟가락 올리냐 이런 악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알테오젠 악플 없는 상황이고 유한양이랑 오스코텍은 제가 목이 닳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안 올라가네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녹화 때 저는 물론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 중에 삼성 바이오닉스를 택하고 갔지만 이제 저번 달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수익률은 셀트리온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 전망이 244%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나온 뉴스를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실적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3% 증가하면서 삼성 바이오닉스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퍼가 떨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닉스가 퍼가 60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49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퍼가 30이 살짝 안 됐었는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36.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 퍼 차이가 한 2, 30이 났었는데 이제 10밖에 안 납니다. 근데 오늘도 수급동에 보니까 삼성 바이오닉스보다는 셀트리온이 수급동이 괜찮으니까 오늘은 제가 안타깝지만 셀트리온을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이제 CMO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CMO는 그냥 말 그대로 위탁 생산해 주는 거지만 이제 공장까지 증설해 가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찍어내서 정말 CMO를 주름잡겠다 하면서도 성장성을 잡을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하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램시마 SC나 아니면 뭐 트록시마나 이런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약물뿐만 아니라 이번에 류마티스 치료제인 악템라까지도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했더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실적도 잘 나오지만 성장성까지 챙겨가는구나 이런 투심이랑 생기면서 셀트리온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계산기 두들겼을 때보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보다 못했지만 전문가 이제 증권계통에서 예상을 한 것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계통에 저는 이제 이 렉나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이제 그래서 키투르다 SC 알테오젠에서 하고 있는 키투르다가 이제 연간 40조가 팔리는데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는 한 4조 가량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기 두들기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4조 중에서 이제 로열티를 약 10% 받으면은 이제 4천억. 그다음에 4천억 중에서 이제 오스코텍이랑 6대4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계산했을 때는 뭐 유한양이 뭐 퍼가 15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15가 당장 되진 않았지만 이 증권계통에서 예상했던 것은 상반기 매출이 약 3천억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상반기 매출이 4,500억이 되면서 이제 유한양이 강한 강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한양이랑 오스코텍 같은 경우를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2달, 3달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지금은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그렇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계산기를 두들길 때 2030년, 2032년 예상 매출액을 나누기 6년, 7년으로 해가지고 연간으로 환산해서 펄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지금 이즈먹 바닥에서 20%, 30%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가져갈 로열티나 마일스톤 이런 것들 충분히 많으니까 분할 매수했을 때는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여전히 늦지 않았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좋게 보셨고, 네,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알테오젠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이후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으로 좋고요. 네. 또 이제 관심 계속 있으면서 되는 게 이제 바이오텍이잖아요, 그죠? 네. 바이오텍
주의 흐름이나 그 가운데 관심 있게 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녹화 좋습니다. 네. 화요일이랑 수요일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월요일은 제가 뭐 주말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증권TV 방송 준비만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학회가 1년에 뭐 해외에서도 뭐 30개, 40개가 열리고 국내에서도 많이 열리는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4대 행사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세계 3대 암학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2분기에 이제 AACR 미국 암학회랑 5월달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지나갔고, 사실 저는 미국 당뇨병 학회랑 이제 미국 내분비 학회 이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이제 제약바이오 저도 한 7, 8년 공부하면서 이때 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뭐 비만 당뇨 치료제들도 이제 블루엠티 호실적 발표하면서 관심 갖게 됐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괜히 이 기업들이 참여한 학회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면은 뭐 어떤 폐학회 뭐 이런 학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학회 쳐보면 보통 어느 기업이 이 학회에 참여한다 이렇게 연관 뉴스가 뜨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를 가거나 어떤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제 주간 증시하면서 그들이 주목하는, 그래서 그런 뉴스가 하나도 없고 그런 뉴스가 나와서 관련주도 검색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돼가지고 저는 몇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역시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 있고 좀 모아가는 관점이 있고 저는 오늘 토픽을 좀 2개 정도 꼽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사실은 쉽지 않죠, 그죠? 네. 이제 그 뚝심을 가지고 가져도 변동성이 크고 네. 그죠? 그러다가 또 오르면 순간적으로 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게 접근 자체가 쉽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오늘 관심 기업 한 2개 정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예요? 네. 저는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반도체, 전력설비, 조선방산, 화장품 이 섹터는 좀 쉽습니다. 쉽게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재밌는 섹터지 쉬운 섹터는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틀릴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난 손절 못한다라고 하시면 이미 앞에 안전한 종목들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투자를 진행하면서 약간 슈팅 나오는 내가 예상했던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 발표하면서 슈팅 나오면서 강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께는 제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이들이 성공할까 미지수입니다. 뭐죠, 일동제약은? 일동제약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예전에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했었는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동제약이 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투입된 돈은 그대로 비용 처리가 돼가지고 적자로 전환됐고 지금 3년째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기존에 팔고 있는 제약이 든든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 근데 변동성이 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이 갑자기 몰린 종목 좀 녹십자다라고 보이는데 저 녹십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테마가 좀 많더라고요. 옛날에 진단키트 하면서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인데 테마가 많이 껴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그 다음에 저는 붙여드릴 종목이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랑 올릭스인데 사실은 어제는 이제 올릭스를 관심 있게 봤는데 약간 무책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ABL 바이오는 너무 유명한 종목이고 제가 ABL 바이오를 4만 원에서 5만 원 넘어갈 때 또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 석 달 전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릭스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올릭스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7년간 이 재무 기준 안 보는데 사실 올해 초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 정지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감사 시제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괜찮은데, 이 올릭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기술 수출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2022년이라든가 2024년에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고 이제 뭐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다고 해서 막 분기마다 마일스톤을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뭐 연단이라든가 뭐 임상 통과할 때마다 어떤 발표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거래소에다가 우리 이거 기술 이전한 거 내후년에
마일스톤 들어와요. 그러면은 거래소가 봐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근데 올릭스가 수급 동향이랑 차트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손 팀장이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나온 종목 해가지고 내가 한 2주나 한 달만 보유하고 뭐 8월 중순 8월 말에 끊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올릭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괜찮다라고 봅니다. 2022년에 상장했고 기술 이전 내역이 꽤나 많습니다. 2021년 덴마크 룬드백이랑 기술 이전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에보뮨과 기술 이전을 했는데 매출액도 발생을 하고 기술 이전한 마일스톤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도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파트너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뭐 이제 파이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임상 결과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마일스톤 수량 기대감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만 당뇨 치료제보다 슈팅 가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네. 저번 주 목금에 이어서 지금 3개월 연속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녹화하고 편집분을 받아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한 수익 관점을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좋은데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형주 위주로 하면 되고요, 그죠? 네, 사실 네. 제약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제약기고 바이오텍 중에서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올릭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제 원칙이 그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주변에 종목을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시가총액 무조건 1,500억 넘어야 되고 무조건 흑자 기업만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필터링 다 해가지고 적자 기업 다 나가 떨어지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나마 중소형주 중에서 남은 거고 대형주들은 제가 7개 8개 말씀드렸고 나는 매매 나 알아서 잘 하니까 그 변동성 강한 종목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올릭스 권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기회가 있죠. 네, 시중 유동성이 또 순환매가 오면 강하게 갈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인데요.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주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